1000명 모아놓고 하는 공연보다 예, 이렇게 더 가까이서 진짜 세밀세밀하게 보는 공연이 맞아요.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800명이에요. 네? 800명. 네, 그니까요. 저기까지 지금 예. 일단 100이에요? 네, 일단 네. 잘 들으셨죠? 네, 좋아요. 네, 저의 순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봉영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열창을 하셨어요. 땀 흘려서. 어쩌다가 이렇게 힘든 소리를 골랐는지 제가 일단 부영 씨 이제 누워 계시고. 네. 저도 이제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막 이런 저런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냥 평소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게 저는 아마 그 소리가 소리 부르는 양보다 아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키워드는 일단 예술 그리고 판소리 그리고 삶 그리고 사람 그리고 인생 뭐 이렇게까지가 될 것 같아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제 이름은 김봉영이라고 이제 말씀을 아까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저를 부르는 이름은 이제 또 되게 많잖아요. 누구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사회자님, 뭐 연출님, 작가님, 혹은 뭐 DJ, 뭐 선생님, 아들, 사위, 뭐 또 뭐 있을까요? 남편, 형, 아빠. 아빠. 네. 근데 아마 이건 또 다가 아닐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이실 테고. 근데 이름이 많다라는 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름이 많다라는 건 뭐지? 이름이 많다라는 건 일이 많다라는 거죠. 이름이 많다는 건 자랑인가? 근데 그 일이 그러니까 일이 이제 많은데 그래서 네. 일을 또 이제 저는 약간 좀 정리하고 분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일을 딱 놓고 와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 분류법을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저는 크게 딱 두 가지로 이제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자, 기다려보세요. 앞서 나가지 마세요.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 딱 두 가지로 나누면 한 가지는 해야 하는 일, 두 번째는 하고 싶은 일. 크게 두 가지로 딱 갈리더라고요. 그러면 해야 하는 일은 뭘까? 하고 싶은 일 빼고 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거 빼고 모든 일이 결국 해야 하는 일이고. 근데 우리는 해야 하는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해야 하는 일은 돈이 들어오는데 하고 싶은 일은 돈이 나가. 들어가요. 나가.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다. 근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에 균형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고민 상담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꿈을 쫓아가야 되나요? 아니면 현실에 맞춰 살아가야 되나요? 근데 저는 그건 양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 가지를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같이 가되 이게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느냐의 문제인데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이 월등하게 많아지면 우리는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잘 균형을 잡는데 해야 하는 일은 이제 하고 싶은 일 빼고 다라고 말씀드렸고 하고 싶은 일은 뭐지? 이제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축구도 좋아하고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작품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요. 작품을 만드는 거. 근데 이제 작품을 만들고 이렇게 무대 위에서 수많은 관객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박수 받고 야, 너 대단하더라. 야, 너 이번에 너무 쩔었어. 멋졌어. 이런 얘기를 듣는 것도 물론 뿌듯하긴 한데 그게 근본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만족해하는 건 작품을 만든 그 결과물이 아니라 작품을 만들기까지 저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이게 왜 재밌냐면 진짜 어디서 재미가 튀어나와서 재밌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만든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발표한 신작이 다시 쓴 엽서라는 작품이에요. 다시 쓴 엽서. 근데 그게 이제 주제가 자유예요. 자유. 주제만 딱 들어도 와 이건 어떻게 이야기를 구현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70분짜리의 공연인데 대본 작업만, 텍스트 작업만 2년이 걸렸어요. 그 중에 한 반년 정도는 열심히 리서치만.
그것도 리서치도 이제 작품 쓰는 와중에도 계속 리서치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돼요. 계속. 근데 그 연구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한 걸 답을 찾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걸. 내가 이해 안 되고 이건 뭐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그걸 이제 끊임없이 쫓아가다 보면 그게 답이 점점 하나둘 찾아지는데 그게 어느 순간 그 70분짜리로 딱 에피소드 나오려면 어느 순간 퍼즐이 딱 맞춰져요. 그 생각의 꼬리들이 계속 물고 그럼 이쪽 이거는 찾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딱 맞춰져요. 그럼 그게 이제 작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년이란 기간도 굉장히 짧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자본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자본이 가장 중요하고 자본을 위해서 뭔가 사람이 살아야 되는 이 시대 때에 70분짜리를 만들려고 2년이나 시간을 투자하고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데 타겟층은 없고, 그러면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보면 이거는 쓸데없는 도라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품 만든다고 혼자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리서치하고 막 연구하고 막 하고 있어요. 왜 저러고 있나 싶죠. 이게 아니, 자기 멋에 자기가 취해 사는구나. 그래서 이런 오해를 많이 받는 거예요. 예술가가 자기 멋에 자기가 취해 사는 거야. 저러고 있는 게 자기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그 생각의 끝은 결국 실용이다 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생각의 끝을 맛본 적이 있다라고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생각의 끝. 생각의 끝이 뭐예요? 모르겠죠. 생각의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제가 퍼즐이 맞춰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자, 아이들한테 북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아이들이 북채를 어떻게 그려요? 다 이렇게 일자로 그리죠. 일자로. 이건 당연히 북채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북채가 그냥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그럼 이건 북채가 아닌가? 이것도 북채죠. 당연히 이것도 북채예요. 그러면 이걸 틀 때마다 계속 그림은 바뀌어요. 그럼 북채 하나 그리는데 그림이 얼마나 나올까요? 무한대로 나오는 거예요. 무한대로. 높낮이에 따라서도 나오고 그냥 이 각도에 따라서도 나오고, 북채는 수도 없이 많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세상에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생각의 끝은 뭐냐? 내가 생각했었을 때 이렇게 다 본 것 같아. 이렇게도 봤고 이렇게도 봤고 이렇게 보니까 이 북채가 이제는 일자가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 라는 지점이 딱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의 끝을 맛봤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느꼈던 생각의 끝이 진짜 끝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작품을 못 만들어요. 그게 나와야 돼요. 그게 나올 때까지 연구하는 거예요. 그 퍼즐이 맞춰질 때까지. 그러면 좋은 작품은 어떤 누가 봐도 그 작품은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고전을 그래서 사랑하는 건데, 이런 생각의 끝이 결국 만들어낸 게 예술이고 또 철학이고 또 종교이고, 그러니까 예술, 철학, 종교, 저는 이게 다 한 지점에서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예술, 종교, 철학이 요즘에는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생각의 끝은 실용이다. 이 생각이, 철학이 정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작품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완성짓고 나면 약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이지,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왜 우리는 싸우고 있지,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에 대한 답을 그 만드는 과정에서 깨닫게 돼요. 철학을 공부해도 마찬가지고 종교를 공부해도 마찬가지고 그 깨달음이 무궁무진하게 계속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하냐? 우리 삶에서 필요해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술, 종교, 철학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무신론자예요. 종교는 없어요. 근데 뭐 불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이런 성경을 보면은 그게 다 고전이에요.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모이고 다양한 시각들이 이렇게 모여서 북채가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고전은 그 안에 이미 다 축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소리를 보더라도 판소리가 춘향가, 적벽가, 흥보가, 심청가, 수궁가 이렇게 5개의 뭐 병강세가도 남아 있고 하죠. 근데 예전에 수능에도 한번 나왔을걸요. 그 판소리 오바탕에 주제를 써봐라. 주제에 대한 수능 출제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다 알고 있죠. 충, 뭐 효, 정절, 우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의리 이런 것들. 근데 그게 틀리다고 볼 수는 없죠. 그거 맞는 거예요. 어쨌든 표면적인 것들은 다 그렇게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제 표면 말고 내면일 수도 있고 이면일 수도 있고 그 안에 것. 진짜 작품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아까 이제 부영 씨가 춘향가를 들려줬지만 춘향가를 이제 정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의 러브스토리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보다 재밌고 가치 있고 즐거운 게 너무 많아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러브스토리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이게 판소리가 이제 조선 후기 때 생성이 돼요. 조선 중기까지는 그래도 나라가 괜찮습니다. 그렇죠? 조선 후기로 가면 이제 나라가 확 꺾이죠. 임진왜란 이후에. 그때부터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조선 시대는 이제 왕조 시대이고 그리고 신분제죠. 가장 낮은 신분이 뭐죠? 가장 낮은 신분. 노비. 뭐 천민, 백정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여성이죠. 여성. 신분 자체가 없어요. 여성은. 그러니까 여성이 가장 낮은 신분이에요. 춘향이가 여성이죠. 근데 춘향이의 엄마가 누구예요? 원래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사회에서 그 볼 수 있는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가장 등급이 가장 낮은 사람. 그에 반해서 변사또는요. 변사또. 그 지역의 최고 수령자죠. 나쁜 놈. 아니 나쁜 놈은 거예요. 최고 권한자예요. 최고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분수. 네, 최저와 최고의 대립이에요. 대립.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약자가 겪고 있었던 어떤 힘든 점들에 대한 대변이고 그게 그 안에 이제 들어 있는 거죠.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말 나온 게 따지고 그걸 따진 걸 이제 받은 변사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요거를 한번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주시고. 한번 가볼게요. 여자 소리지만 남자 목소리예요. 그냥 상상하면서 들으세요. 변사또가 내 수청을 들겠느냐. 어떤 사설에서는 변사또가 춘향이 때문에 남원을 내려온다고 할 정도로 그런 사설이 있는가 하면 변사또가 내려오자마자 어쨌든 기생 정보를 제일 먼저 해요. 목적이 분명한 거죠. 변사또는. 그래서 수청을 들겠느냐 그랬더니 춘향이가 안 된다 그래요. 들어라 그러니까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부사또님 듣조시오. 여부사또님 듣조시오. 충신은 불사이군이요. 열역 불경 이부저를 본박부저 옴난디 사또도 난시를 당하오면 착하게 무릎을 꿇고 두임금을 섬기니까 마고 그림하고 전기차시라고 그림하고 바로 따져요. 이게 뭔 말이냐면 충신은 불사이군이요. 충신은 두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그 변사또가 만약에 적군에 나갔다가 잘못된 일을 당하면 적군한테 무릎 꿇고 두임금 섬길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의미가 아니라 논리로 반박했다는 거예요. 논리로. 명확한 논리로 그거 안 맞잖아. 네가 나한테 수청 들으라고 나 두임금 섬기라는 건데 안 맞잖아 하고 논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사또는 하는 말이 어허! 2년 잡아들여라! 골방의 수청 동인 우르르르 달려들어 춘향 머리채를 해구리 쳐가머지고 팔로 차고 등을 밀어 증기 아래 내리치며
급창예 춘향 잡은 일이랍신다 예 사련예 춘향 잡은 일이랍신다 예 들미다리 누주를 사려 벌떼같이 달려들지 도사령 거동고서 산소통 번거진 함일광단 하늘 올려 달래 용자 떡 부서 우르르 달려들어 춘향 머리채를 상전 시절 연출 감듯 발보됐단 비단 감듯 4월 8일 등대 감듯 5월 단온 날 그대줄 감듯 해구리 쳐감어지고 칠러온 지기 아래 동댕이 첫 끌어내려 춘향 잡아내렸소. 춘향이가 논리를 대서 나 수청 안 들을래 했더니 변사토가 했던 행동은 그냥 닥치고 자다. 폭력. 무력죠, 무력. 무력. 네. 그것도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이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이 자신의 공권력을 활용해서 그 가장 낮은 신분의 그 한 여성을 잡겠다고 지금 뭐 극창 나오고 사령 나오고 머리끄댕이 잡고 막 때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로 매도 때리죠.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사회적인 모습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봐요. 내 딸이고 내 엄마이거나 그게 사회적으로 횡행한다. 그럼 그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참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한 개 예술 작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한 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작품 만드는 일을 가장 하고 싶은 일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걸 좋아해서 그걸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말로 하면 되잖아. 뭐하러 막 쓸데없이 예산 쓰고 시간 쓰고 그러면서 뭐하러 작품을 만들어 말로 해.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저는 반대로 물어보죠. 혹시 내가 생각한 만큼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냐고. 근데 아마 없지 않을까요? 당연한 게 생각의 양을 말이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생각의 양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뻘 생각, 이상한 생각, 요상한 생각 등등의 다양한 생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말로 다 설명이 됐다면 지금 예술이라는 장르가 없었겠죠. 근데 그걸 말하기 위해서 예술 장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품 만드는 걸 하고 싶어 하는 일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쓴 엽서에서 이제 제가 잡았던 주제가 자유인데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자유를 원하니까 전 자유롭고 싶어요. 누가 막 나를 억압하고 틀에 가둬놓고 막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똥인지 된장인지 똥을 먹어도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혹시 선생님은 나 이럴 때 참 자유롭더라. 자유를 느낀다는 순간이 언제세요? 저는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좀 공감을 많이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저는 직장인이니까 네. 알다시피 요즘에 저는 직장 생활 한 30년 했는데 예. 20년 했는데 예. 좀 넘었는데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입사할 때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는데 예. 요즘에는 좀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거 잘 아시는 것처럼 학생도 그렇고 나름 자기 위치에서 네. 가장 자기가 힘들잖아요. 예. 무한 경쟁 시대로 들어가니까는 사회 문제도 많이 생기고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을 약간 좀 일탈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해소할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미친 듯이 찾게 되더라고요. 예. 막 운동도 해야 되고 네. 산도 가야 되고 네. 모두 보러 와야 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런 걸 할 때 조금 괜찮아요. 풀리시고 또 다른 분 계세요? 나는 이럴 때 자유 느낀다. 언제 자유를 느끼세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내가 억압받고 있는 건 바로 느껴요. 나 지금 뭔가 억압받고 있는 느낌이야. 나의 자유가 침해당한 느낌이야. 이거는 본능적으로 바로 알아요. 근데 그럼 너
언제가 제일 자유로워? 그러면 대답하기가 참 애매해요. 언제가 자유롭지? 와이프가 친정 갔을 때? 아니면 아니면 화장실 들어갈 때? 뭐 등등등. 근데 이번 다시 쓴 엽서에서 그러니까 제가 2년이라는 시간이 뭐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지만 자유를 해석하기에 저에게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이 자유 주제를 선정해놓고 작품을 풀 때.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그 작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유에 대해서 3요소가 저는 그래서 나왔어요. 자유를 느끼려면 필요한 이 3요소가 있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판단을 해주세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저는 이걸 찾기까지 2년 동안 수없이 매일매일을 3-4시간씩 계속 한 현대사만까지만 이렇게 범위를 했다가 자유에 대한 우리 현대사. 근데 그거 쫓다 보니까 근현대사까지 가더라고요. 다행히 조선시대까지는 안 갔어요. 근현대사까지 가서 이걸 이제 연구해가지고 자유의 3요소를 저는 나름대로 찾았어요. 공간, 시간, 선택. 요게 자유의 3요소인데 여기에 꾸며주는 말이 필요해요.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그리고 나만의 선택.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내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평수가 넓든 적든 내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시간이 필요해요. 나의 시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선택이 필요하다. 나의 선택. 이 3가지 중에 우리는 한 가지만 결여돼도 자유롭지 않다라고 느끼고 이 3가지가 다 충족되면 화장실도 행복해요. 자, 화장실 들어갔어요. 문을 걸어 잠궈요. 그럼 이 공간 누구 거예요? 내 거. 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있는 시간 내 거예요. 뭐 우리 부장님한테 나 지금 화장실 간다고 얘기하고 왔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10분은 버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10분이 생겼어. 나의 공간이 생겼어. 그리고 내 선택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이 3가지가 충족되면 화장실도 오히려 그 넓고 넓은 사무실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이 3가지가 다 충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공간, 시간, 선택 이 3가지를 기점으로 두고 작품을 풀었어요. 이걸 기틀로 딱 잡고 근현대사까지 그 분석하면서 나온 그 인물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사건들도 얼마나 많고 그리고 그 상황들이 얼마나 많고 그걸 이제 다 은유적으로 다 함축을 해요. 다 모아가지고 쓸데없는 거 쳐내고 하면서 작품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신작을 이제 그 다시 쓴 엽서에서는 이제 공간이 학교, 그리고 직장, 그리고 집, 그리고 현재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4가지의 에피소드, 옴니버스 형식인데 그 중에 이제 학교, 우리 이제 어렸을 때 88년도가 배경이에요. 그때 이야기를 약간 그땐 그랬지라는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본 소리입니다. 네. 그때요 교장 선생님이 후나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얼씨구 새나라 새일꾼 금연국민의교 전사들아 올해는 서울 올림픽이 열리는 해로 시작한 후나 말씀은 조공이 쑤신 아이들로 맥이 끊기길수 발로 땅을 파는 놈 심하려 몸을 꼬는 놈 친구 모자에 휴지 넣고 키득키득 얼씨구 교장 선생님은 연신 조용 와열 맞춰 가만히 있어를 외치면서도 마지막으로를 반복하니 용케 가만히 있던 아이들도 움지라 그렇게 우여곡절 계약식을 마치고 배정 받은 반으로 드러나니 5학년이 앉기에는 작은 책걸상 아따가 나무 바닥 가시침 칠판 위에는 근면 성실 있네 교군이 딱 벽면에는 궁서체로 저그속
그래도 어김없이 교실에 떠내려가는디 반찬이 김치면 후 계란은 호 햄이면 와 수학여행 때 비올까 벌써 걱정 번데기 달고나 쫀득이 맛자랑 풍금맨 노래도 하고 담임은 누굴까 체육만 아니면 좋겠다 몽둥이로 맞았다 주먹으로 맞았다 받아쓰기 틀린 수만큼 맞았다며 떠드는데 선생님 오신다 다다다다다다다 제자리 두근두근두근두근 스르르르르 문이 열리고 긴 머리에 긴 치마를 입은 여선생님 공부 잔소리 대마왕이지만 그래도 체육은 아니다 아이들은 광복을 맞지 않 독립운동가처럼 만세를 외치는구나. 이거였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요거 내용을 보면 일단 그 교장 선생님은 저 단상 위에 딱 계시죠. 단상 위에 딱 계시고 아이들은 이제 그 아래에 이제 다 모여져 있고 일방적으로 이제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고 학생들은 들어야 되는 그런 구조이고 이게 이제 약간 군대에도 딱 요런 구조고 교도소도 요런 구조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그 새나라 새일꾼 근면 그 국민학교 전사들아 그러잖아요. 전사들아. 일꾼은 그렇다 쳐도 전사 나가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랬죠. 그러니까 조직이 먼저죠. 조직이 먼저. 조직이 먼저고 일단 조직이 돼야 개개인도 다 먹고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몸을 바쳐야 되고 몸과 마음을 바쳐. 지금은 바뀌었죠. 그 국민 그 경례 지금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몸과 마음을 바쳐 나라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예전엔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었죠. 그때는 일꾼들이었고 다 어떤 국가의 조직을 위해서 그 필요했던 부속 정도로 생각을 한 역사가 일제 때부터 시작됐더라고요. 일제 때부터 쭉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뭐 얘기하자면 너무 많아요. 근면, 성실, 인내 이것도 우리 교훈에 진짜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잘 안 쓰죠. 그것도 다 연관이 있고. 근데 어쨌든 작품 해석은 뭐 이제 각자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아니 바로 그냥 소리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다시 쓴 엽서에서 가을에 등장하는데 집에서 등장하는 건데 그 엄마와 딸의 대화 내용이에요. 그때가 이제 2009년 심사인당 5만 원권이 발행되던 해에 그 엄마와 딸의 대화예요. 근데 이 대화가 좀 우울해요. 약간.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하고 싶은 말 여기다 다 썼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은 엄마는 진짜 딸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어요. 모든 걸 희생하고 나는 이 딸을 위해서 내 인생 자체를 포기하고 나는 얘한테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딸은 엄마 때문에 자기는 잘 못 살고 있대요. 이 첨예한 대립이 주는 소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잘 산단 말이 울컥한 딸. 잘 살아? 나 잘 사는 거 맞아? 두
우정 부리는 딸에게 지친 엄마. 또 시작이야. 남들이 우러러보는 대학, 직장, 좋은 집안과 결혼도 하고 아파트에 비싼 차에 자식들까지.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라니? 남편 돈으로 집안에서 애만 키우는 삶을 행복한 줄 알아야지. 내 감정을 왜 엄마가 결정해? 엄마는 항상 그랬어. 엄마가 짠 시간표에 내 시간은 없고, 읽고 싶은 책 버리고 읽으라는 책만 가득, 내 가방 일기장 박음대로 열어보고 시도 때도 없이 공부하는지 감시하고, 어디에도 내 공간은 없어. 전공, 대학, 직업과 직장까지 나한테 묻지 않고 결정하고, 다 커고서도 누굴 만나라, 몇 시에 들어와라, 여행 가지 마라, 하다못해 결혼, 아빠가 원하는 집안과 했고 남들 다 보는 손주라고 시험관 시술까지. 어디에도 내 선택은 없었어. 그게 뭐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엄마도 직장 다니며 힘들게 널 키웠어. 모르니까 가르쳤고 서투니까 결정했어. 그럼 실패할 게 뻔한데 가만히 보고 있어? 실패할 권리도 선택할 권리도 내 거라고. 인생에 선택은 없고 책임만 무거운데 이게 행복한 삶이야. 내가 엄마 인연이야. 아무리 남들이 날 부러워해도 단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었어. 가도두물처럼 보기만 좋지 썩고 있는 느낌이었다고. 물을 가둬야 농사 지을 때 쓰지, 쓰임 받지 못하면 가치가 없어. 쓰임 받으려고 만들어진 물건이야 내가. 사람이라고 뭐가 달라. 사람도 쓸모없어지면 버려지는 게 사회야. 그럼 지금 난 쓸모없는 사람이니까 쓰레기겠네. 그래, 나의 억장이 무너지며 착하던 우리 딸이 어쩌다 이렇게 망가진 거야 대체. 여기까지입니다. 이 뒤에 더 있는데 여기까지 하는 게 우리한테 좋을 것 같아. 더 가면 안 돼. 더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도 당연히 이해가 되고 딸의 입장도 당연히 이해가 되고, 그런 둘의 어떤 첨예한 대립인 건데, 뭐 누가 옳다 그르다 이걸 떠나서 그냥 제가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제 명확했던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의 시간이나 공간이나 선택은 뺏지 말자. 그거를 제가 부영 씨를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죠. 부영 씨를 보면서. 이 작업을 또 부영 씨랑도 같이 했었거든요. 사진 작업을 했었으니까. 그 노래방 정도는 자기가 그냥 가도 되지 않나?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그 아이들 안 가르쳐요. 이전까지는 어린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었는데 지금 들어와도 다 이제 안 가르치는 이유가, 마치 제가 쓰면서 마치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지금 소리했잖아요. 근데 제가 가해자예요. 제가 가해자. 내가 누군가를 계속 억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이유는 분명하죠. 아,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결혼도 잘하고, 결혼을 잘해야 노후도 보장이 되고, 네 인생 그거 한 방으로 다 결정나는 건데 지금 연습 안 할 거야? 이런 말이 굉장히 정당하잖아요. 왜? 그게 맞으니까, 사회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상 강요인 거죠. 강요.
하나의 정답을 정해놓고 또 이대로 안 따라오면 너무 불행한 거야. 그래서 제가 아는 예술 분야 쪽에 서울대 뭐 공대 다니다가 뭐 의대 다니다가 예술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대학까지는 일단 가자. 부모님이 하도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부영 씨를 보면서 부영 씨가 연습 진짜 안 하긴 했어요. 진짜 안 하긴 했어요. 진짜 게으르긴 했고. 그래서 많이 화가 났었죠 그때. 근데 이 작품에서 그 마지막 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현재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엽서가 나와요. 엽서. 이 타이틀이 다시 쓴 엽서잖아요. 그 엽서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이제 내가 이렇게 쭉 작품 만들다 보니까 나를 돌아보잖아요.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가해자였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달으면서 그 편지를 이제 한 석 달에 걸쳐 썼어요. 그 편지를 석 달에 걸쳐 매일매일 한 3-4시간씩 석 달에 걸쳐 썼는데 뭐 하여간 주옥같이 잘 썼어요. 잘 썼는데 나중에 이제 공연하면 그건 보러 오시고 그 구절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가 말이 없으면 내가 말이 많아졌고 내가 말이 많아지면 네가 말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뺏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근거는 잘 되는 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잘 살면 잘 사는 줄 알고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뭐 어쨌든 그거는 스포가 될 수 있어서 근데 그런 내용들이 막 쭉 들어가요. 그래서 그 작품이 뭐 좋다 나쁘다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이 세상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산 뭐 혹은 뭐 어디 가시고 이런 걸 잡는다고만 하셨잖아요. 그것도 내 선택이고 나의 공간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그 힐링이 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근본적인 해결이 아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유롭다고 느끼시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집으로 돌아오면 또 다 같은 상황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하시라는 거예요. 말하시라. 표현을 해야 된다. 우리가 다 예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술이라는 장르 자체가 누군가의 대단한 혹은 선택받은 자만 뭐 타고난 기술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건 절대 아니고 예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하고 말하면 그게 예술이 되는 거죠. 대신 생각이 깊이는 경도가 있겠죠. 하지만 그 생각을 정리해서 말로 하되 어차피 이 수단, 말이라는 수단으로 다 표현을 못하니까 뭔가라도 이제 하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일기 쓰기잖아요. 저는 그 일기도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생각이 정리된 것들이 여기 쑥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예술가였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다 예술가. 그러면 갈등도 안 생기지 않을까요? 갈등은 어쨌든 이기적인 빌런 하나만 딱 만들어 놓으면 이야기가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 갈등을 해소할 때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대본 작업하고 있는 것 중이에요. 제가 대본 작업을 할 때 갈등이 없으면 이야기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갈등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만들려면 어떤 사람을 만들면 되냐?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면 돼요.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뭘까요, 그러면? 저밖에 몰라. 나만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3살짜리 애가 있다고 했죠. 그 애기가 깐난아기 때 제가 나비는 그랬어라는 작품을 포항문화재단이랑 해서 연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명 소녀가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랑 만나면서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성장이란 무엇일까? 어른이란 무엇일까? 잠깐 어른의 기준이 있나? 어떻게 하면 어른이고 어떻게 안 하면 어른인 건가? 잘 참으면 어른이고 못 참으면 애인가?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폐가 있어요. 계속 생각을 물고 들어가면 그 말이 틀린지 맞는지가 대충 나오는데 인내하고는 관련이 없다. 인내성? 뭐 오래 참으면 그러면 오래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른이고 단거리는 뭐 애고 이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리서치 과정도 그것도 한참 길었었어요. 그래서 어른의 기준이 뭘까를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제 깐난애기가 글을 써야 되는데 엄청 울어 제끼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울어. 깐난애기니까 당연히 울겠죠. 근데 애기는 왜 울죠? 다 아시잖아요. 말로 못하니까 우는 거예요. 자기는 울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이런 게 불편하니까
나 빨리 이거 나 해결해줘라고 울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나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엄마를 위해서 우는 거 아니잖아요. 아빠를 위해서 우는 거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존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이기적이야? 생존 본능이고 그래야 지가 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애가 조금씩 크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어때? 아빠는 괜찮아? 이런 걸 물어봐요. 이거 지금 자기를 위해서요? 날 위해서요? 아빠를 위해. 아빠를 위해서 지금 물어보잖아요. 나에서 갑자기 너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너로 확장이 되고 그 다음 우리로 가겠죠. 그러니까 애가 성장하는 그거를 나에서 어떻게 가는지를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나뿐만 아니라 너도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해와 공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른의 기준이 딱 명확해진 게 이해와 공감할 줄 알면 어른이고 나만 알면 어른이 아니겠구나 하니까 말이 좀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논리가. 그래서 이야기를 쓸 때 갈등을 만들려면 이기적인 사람을 넣으면 돼요. 이기적인 인물을 넣으면 돼요. 그건 너무 쉬워요. 나만 알면 돼요. 나만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막 대변하면 그건 이제 갈등이 만들어져요. 근데 갈등이 딱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와 공감만 넣으면 돼요. 내가 너의 입장에서 생각해봤더니 이랬어. 그러면 갈등이 쫙 해소가 돼요. 엎듯이 눈 녹듯이.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술가가 된다면 세상에 갈등은 현격히 줄 거라고 생각해요. 싸울 일이 확 줄고 우리의 삶과 행복은 그 질이 확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술은 특정한 사람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고 모두가 함께 향유하고 모두가 함께 예술가가 된다면 그건 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